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안녕하세요. 위클리 매거진의 문대원입니다. 사춘기를 겪는 아이들 때문에 힘든 나날을 보내는 부모들이 주위에 생각보다 많아 보입니다. 이제 막 15살을 넘어가는 하이스쿨 딸을 가진 엄마는 하루하루 전쟁터에 사는 분위기라고 한숨만 털어놓습니다. 이 세상에서 뭐니 해도 딸을 가장 생각하는 사람은 엄마임에도 딸과 사사건건 부딪히는 매일이 두렵기까지 하다고 말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내뱉은 한마디가 딸을 분노하게 만들고 모든 대화는 두 사람 간에 오고 가는 것이 전혀 아니고 서로 다른 것만 주장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나이 먹고 이 고비를 넘기면 나아지려니 하고 하루하루 지나가지만 그러는 과정에 엄마는 정신적으로 완전 기진맥진해진 상태입니다. 어떨 때 너무 지치면 과연 모든 것이 가치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루빨리 부모 자식 간의 공통점과 대화의 길이 생길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의 토픽은 Early Decision, 무너지는 의료 계약, 캐나다 유학, 은퇴를 준비하는 움직임, 그리고 Gladstones입니다. 이제 대학을 어플라이하는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요. 대학 입학에 연관된 또 다른 옵션을 말씀드립니다. 바로 이것은 Early Decision이라 그러는데요. 이것은 다 아시는 단어인데 사실 미국 내 많은 명문 대학들이 입학하는 과정에 상당히 인기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이 방법으로 대학 입학 합격 통지에 부유층 자녀들의 비율이 높다는 것이죠. 그리고 반대로 저인컴 가정의 자녀에게는 불리하다는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것은 가고 싶은 좋은 대학, 명문 대학 하나만 골라서 정규 애플리케이션 접수 기간보다 몇 달 빨리 어플라이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한번 제출하고 나면 계약 조건처럼 묶인다는 의미로 바인딩이 됩니다. 그 대신 대학 측으로부터 합격 통지를 일찍 받아서 그래서 early란 단어를 쓰죠. 그리고 이것은 사실 합격되는 찬스 비율이 높다고 합니다. 실제로 경쟁이 치열한 명문 대학들은 이 대학에 들어오는 프레시맨 중 상당수가 이 높은 비율이 이 옵션에서 고른다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어느 누구나 early decision 마감일인 데드라인 전에 어플라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놓고도 어떤 학생들의 경우에는 상황상 이것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죠. 예를 들어서 많은 지원 학생 중에 다양한 대학들, 여러 대학들이 제공하는 이 financial aid를 비교해서 결정해야만 하는 상황에서는 이런 학생에게는 early decision이 위험도가 따르는 것이죠. 실제로 하버드 대학이 거기에 베이스를 둔 연구기관이 있는데요. 이 그룹 이름은 Opportunity, 이곳이 내놓은 연구 결과를 보면 인컴 레벨이 높은 가정의 자녀들이 치열한 경쟁 대학이나 명문 대학의 early decision으로 신청하는 비율이 높다고 나와 있습니다. 대학 학비 전체를 내줄 수 있는, 부모님이 내줄 수 있는 가정들의 자녀들, 이런 자녀들은 이런 명문 대학에 early로 지원하면서 재정적인 부담이 없다는 것, 다시 말해서 financial aid 필요 없다는 점도 보여주는 셈입니다. 결국 financial aid가 필요하지 않다는 자녀들이 early decision을 더 많이 이용한다는 것이죠. University of Pennsylvania의 대학 최근에 나온 데이터인데요. 2022년에서 2023년 합격 통지를 받은 학생 중 16%가 이 early decision으로 합격됐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를 비교해보면 정기적으로 regular 타이밍에 신청해서 이 합격 통지를 받은 비율은 5%니까 3배 이상 높은 것이죠. 이것을 두고 유펜의 대변인은 흔히 매년 합격자 중 절반가량이 early decision으로 들어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은 어떻게 보면 대학 측에도 장점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대학 측에서는 이렇게 새로 들어오는 프레시맨 클래스를 일찍 채운다는 것이죠. 그리고 클래스의 거의 절반을 early로 채운다는 점은 이 저인컴 가정 자녀들에게는 오히려 기회가 줄어드는 셈이죠.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대학에 들어가려면 이 하이스쿨에서 시니어가 되었을 때 일찍부터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물론 부모님을 비롯해서 이 전문가, 성인의 도움과 가이드가 절실하다고 합니다. 2022년에 듀크 대학에서 막 입학하는 프레시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봤는데요.
부모 인컴이 1년에 50만 달러가 넘는 최고 인컴 브래킷 이 가정의 자녀 대부분이 개인 프라이빗 어드미션 카운슬러를 사용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전문가들은 학생들 과목 선택부터 애플리케이션 과정 모든 디테일을 도와주죠. 그러면서 합격의 확률을 높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가정들은 인컴 레벨의 최고로 높은 상당수는 백인 가정이었습니다. 한 전문가는 early decision을 보면서 이것은 또 다른 형태의 affirmative action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앞에 말한 같은 듀크 대학 설문조사에 또 나온 것을 보면 early decision의 합격자들 중 절반이 백인이었고요. 또 조지타운 대학에서 2022년 들어온 프레시맨 중 early decision으로 들어온 학생 중 67%는 백인이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6월 연방 수프림 코트가 내린 인종의 베이스를 둔 대학 합격 여부 affirmative action이 결정이 나고 이제는 많은 백인들이 혜택을 입는 legacy admission이 도마에 올라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현재 early decision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상당히 한쪽으로 치우친 시스템이라고 비난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지금 시스템을 어느 정도 수정해서 더 좋은 옵션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새 상당수 대학들이 그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예로 하버드나 예일, 노틀댐, 스탠포드 대학들 이것은 제한적인 이름이 있는데요. Restrictive Early Action Application입니다. 이것은 또 다른 방법인데요. 이 방법은 대학 한 곳에만 일찍 Early Application을 낼 수 있는데 그런데 이 방법은 합격이 되어도 꼭 이 대학에 다니지 않아도 되는 옵션입니다. 이로 인해서 정기적으로 합격 통지서를 받는 Regular Decision 기간에 다른 대학에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다른 점이죠. 그리고 합격된 대학들을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이 다른 점입니다. 특히 Financial Aid 옵션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는 이 옵션이 상당히 중요하죠. 18살의 메릴랜드 출신 학생이 있습니다. 작년에 예일 대학에 Restrictive Early Decision으로 지원을 했는데 1년에 8만에서 9만 달러가 들어가는 대학 경비는 어느 정도 부모님이 도와주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합격에 실패했고요. 이어서 코넬 대학에 Regular Application을 냈지만 웨이팅 리스트에 있다가 결국 University of Maryland에 진학했습니다. 그의 생각은 early decision으로 묶이는 것이 단점이 될 수도 있다고 말을 하면서 그때 당시 본인이 18살도 되지 않은 어린 나이에 내 인생을 좌우하는 결정을 내릴 만한 이 정신적인 성숙함은 없었다고 말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높은 인컴 가정 자녀들이 early decision 방법을 이용해서 많은 명문 대학에 들어가고 있는데 절반 이상이 백인 가정 자녀들입니다. 동시에 앞에 말한 legacy admission도 앞으로 이것을 두고 찬반이 더 두각될 확률이 높아 보이는데요. 이런 가정의 자녀는 이 부잣집 자녀들은 어떻게 보면 태어나면서부터 이 특권, advantage를 갖고 태어난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런 것은 장차 대학 입학을 두고도 큰 좋은 점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아무래도 명문 대학을 나온 사람들은 이 확률적으로 미국 사회 내 최고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회, 이 엘리트 라이프의 가능성이 높죠. 대학 애플리케이션 원서 중 2명이 있는데 성적이 최고 레벨 비슷한 2명을 놓고 봤을 때 한 학생은 졸업생의 자녀 레가시인 케이스고요. 또 다른 학생은 인컴이 6만 달러 미치지 못하는 가정을 비교할 때 레가시 자녀의 합격 비율이 2배 이상 높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두고 어떤 대학 측에서는 레가시 어드미션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다른 이유보다도 파이낸셜 차원의 커다란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재정적인 혜택으로 다른 많은 학생들의 파이낸셜 에이드 지원에 절실하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레가시가 사라진다고 해도 이런 부유층 자녀들은 이미 특권을 누리는 인생을 살아왔고 이런 자녀들이 하버드를 가건 아니건 이미 갖춘 부와 다양한 요소들로 인해서 이미 성공대로 인생 방향으로 자리를 잡았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기도 합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은 30여 년간 오직 이민법만 다뤄왔습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 4명이 함께 도와드리는 희망 법률그룹 제공입니다.
와이드 매거진,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버지니아주 그리고 오하이오주에 여러 개 병원을 포함하고 있는 최고 의료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최근에 Anthem Blue Cross Blue Shield Medicare 플랜에 들어있는 수많은 가입자들에게 그들의 네트워크 병원과 의사들을 더 이상 볼 수 없게 계약을 취소해버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샌디에고 지역에 위치한 이 스크립스 헬스 안에 의사그룹 두 군데 역시 프라이빗 플랜인 메디케어 애드밴티지 플랜과 계약을 중단한다고 발표하면서 그들의 이유는 페이먼트에 대한 우려와 페이먼트의 거부로 인해서 이렇게 일어났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수십 년 동안 병원이나 의사들은 건강보험 회사들과 의료 서비스에 대한 보상 이슈를 두고 시종 대립되어 온 상황이죠. 물론 보험 측에서는 병원과 의사들과 계약을 체결함으로 인해서 커스터머들에게 좀 더 저렴한 인-네트워크 비용을 제공한다는 중점을 두고 있고요. 그렇지만 사실 그 뒷배경에서 흔히 일어나는 흥정 과정에 이런 과정이 이제는 한층 더 격렬해지고 일반인들에게 알려지면서 지금 대립 상황이 점점 더 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병원 측이 주장하는 것은 적절한 보상, 페이먼트를 원하고요. 보험회사 측에서는 쏟아져 들어오는 엄청난 보험 청구, 메디컬 빌들을 앞으로는 한층 더 현미경을 끼고 확인하는 현실이 되면서 공방전이 극치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전문가들은 내다보면서 현재 이런 논쟁의 강도를 볼 때 앞으로 더 많은 추가의 계약이 깨지는 현실이 다가올 것이라는 경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병원과 의사들도 엄청나게 높아진 스텝진 보수에 또 모든 가격, 의료 서플라이 가격 인상 등 또 거기다 높아진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더 높은 보상, 컴펜세이션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의 가운데에 끼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환자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여파는 치명적이죠. 그렇지 않아도 미국인 절반이 높아진 의료 비용을 감당이 힘든 현실이라고 여기저기서 나오는데요. 결과적으로 이런 환자들은 의사와 보험 플랜을 바꿔야만 하게 변하고 아니면 더 높은 네트워크 바깥, 아웃 오브 네트워크 비용을 내야 하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샌디에고의 스크립스 헬스는 내년 2024년에 메디케어 애드밴티지 플랜을 이 계약을 캔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타격을 입을 환자 숫자는 32,000명이 넘어갑니다. 결국 이들은 메디케어 플랜이나 의사를 바꿔야 하는 옵션밖에 없죠. 이렇게 현재 계약이 캔슬되는 대부분의 경우는 대형 병원들을 포함해 수많은 병원이 흔히 메디케어 애드밴티지 플랜이라고 알려진 프라이빗 메디케어 보험 플랜들입니다. 그에 비해서 전통적인 정부가 운영하는 오리지널 메디케어 플랜은 환자로 하여금 광범위한 의사나 병원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게 허용하는 점에 비교되죠. 이것에 비해서 메디케어 애드밴티지 플랜은 네트워크를 통해야만 의사를 볼 수 있는 제한을 걸어놓고요. 또 코페이먼트나 디덕터블 같은 비용을 공유하는 이 부담금을 적용합니다. 이렇게 메디케어 애드밴티지를 거부하는 병원 측 입장은 이렇습니다. 메디케어 애드밴티지에서 받는 보상 액수는 전통적인 오리지널 메디케어와 큰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거기다 프리어서라이제이션, 사전 승인이나 다양한 제한을 걸어놓기도 하고 엄청난 지연 등으로 인해서 도저히 비교도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스크립스 헬스는 메디케어 애드밴티지 딜을 깨고 캔슬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매년 7,700만 달러 손실에 내릴 수밖에 없는 선택이었다고 말하면서 보험회사와 좀 더 나은 계약을 추구했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현재 병원 측들이 주장하는 것은 메디케어 애드밴티지 플랜을 묘사하는 세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지연이라는 delay, 거부한다는 deny, 또 돈 주지 않는다는 don't pay 정책을 쓴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이런 비즈니스 모델로 엄청난 흑자를 거두고 있다고 말합니다. 현재 이런데 불만을 갖고 있는 많은 의사 그룹과 병원들은 작년에 나온 정부 리포트에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2022년에 정부의 한 워치독 리포트를 보면 의학적으로 합당히 필요한 프로시저들을 거부하고
보험금 지불도 해야 하는 많은 클레임들을 메디케어 애드밴티지 회사들이 의뢰히 거부해왔다고 리포트가 나온 것입니다. 정부가 운영하는 메디케어에서는 당연히 승인됐을 케이스들 5개 중 1개꼴로 보험회사들이 거부했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 와서는 의사들과 병원들도 이제 모든 일반인들도 이것을 알아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그들 불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근 오레곤주에서 테네시주에 걸쳐 거의 10여 개의 대형 병원들은 메디케어 애드밴티지 계약을 터미네이트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레곤주의 밴드에 위치한 세인트 찰스 헬스케어 시스템은 내년에 휴마나, 헬스넷, 웰케어 메디케어 애드밴티지 계약을 끝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보험회사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환자 치료에 너무나 제약이 많고 병원 입원 기간이 한층 더 길어지고 또 보험에 연관된 서류 작업들은 도저히 가치가 없다고 말을 합니다. 지난 4월 중순 테네시주 밴더빌트 병원에서는요. 이들은 휴마나 메디케어 애드밴티지와 켄터키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을 떠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환자들에게 다른 보험 플랜을 찾거나 아니면 아웃 오브 네트워크 안에 병원이나 의사를 찾을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앞에 말씀드린 대로 중간에 끼어있는 환자들 피해는 가장 많이 보는 것이죠. 결국 이들에게는 네트워크 바깥의 의사나 의료 시스템을 찾아야 하거나 결국 이들은 더 높은 비용을 내야 한다는 결론이죠. 앞에 말씀드린 스크립스 플랜에 들어있던 환자들은 지금 상당히 불쾌한 입장입니다. 이들은 현재 10월 중순에서 12월 7일 사이에 매년 일어나는 오픈 인롤먼트 기간에 다른 새로운 플랜을 선택하는 옵션밖에 남아있지 않는 것이죠. 전통적인 트래디셔널 메디케어는 20% 커버가 되지 않는 이유로 보통 그 간격을 커버한다는 추가 보험, 서플리먼트 보험을 듭니다. 그래서 다른 이름이 그 간격을 채운다는 의미로 메디갭이라고도 하죠. 그런데 이런 메디갭을 가입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65살이 막 됐을 때 처음으로 메디케어에 가입하는 이니셜 인롤먼트 기간에 본인의 건강 상태에 무관하게 이것에 가입이 무조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니셜 피리어드가 지나고 난 다음에는 혹시 본인이 메디케어 애드밴티지를 가지고 있을 때 서플리먼트로 바꾸는 것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와서는 본인의 이 건강 상태, 당뇨병이나 심장병 등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그 사람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거부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이 모든 정확한 정보를 다 이해하시고 현재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플랜이 무엇인지 제일 좋은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많은 병원이나 의사 그룹들은 페이먼트 이슈 등 여러 가지 거부 등으로 프라이빗 메디케어 애드밴티지 플랜들을 캔슬하고 계약을 깨고 있는 현실입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은 30여년간 오직 이민법만 다뤄왔습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 4명이 함께 도와드리는 희망 법률그룹 제공입니다. 오늘의 미국 안 봐도 눈에 환합니다. 와이드 매거진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이번에 캐나다 저스틴 트루도 수상은요. 캐나다의 대학 유학에 새로운 스탠다드를 내놓는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이유는 최근에 캐나다 교육 시스템이 너무 많은 외국 유학생들을 받아들인다는 비난에서부터 시작됐죠. 이렇게 늘어난 유학생 숫자로 인해서 캐나다 사회에 주택난과 노동시장에 미치는 여파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캐나다 이민국 미니스터인 마크 밀러는 지난 금요일 새로이 들어설 프레임워크를 발표하면서 캐나다의 모든 유니버시티들과 칼리지들은 유학생을 받아들이고 교육시키고 졸업시키는데 한층 더 강화된 스탠다드를 적용해 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가오는 2024년 가을 학기부터 시행됩니다. 이렇게 정해진 새로운 스탠다드에 높은 점수를 받는 대학들부터 우선권을 주면서
바로 학생 비자 수속을 신속하게 처리해 준다는 약속이죠. 이렇게 대학을 판단하고 점수를 매기는 기준 중에 하나는 유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숙박시설, 적절한 하우징이라고 합니다. 거기다 모든 유학생 합격 통지서, 바로 acceptance letter는 12월 1일부터 캐나다 정부 기관으로 직접 보내져야 합니다. 이런 새로운 과정은 최근에 발생한 허위 사기극으로 인해서 일어난 것인데요. 수백 명의 인도 유학생들이 가짜 입학 acceptance letter를 가지고 입국하다가 걸린 사건을 막기 위함입니다. 인도에서 들어온 700명이 넘는 유학생들은 가짜 입학 처리로 인해서 추방 위기에 놓여 있었던 것이죠. 유학생들의 이런 상황을 악용한 사람들을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정부도 발표했습니다. 이런 학생들 대부분이 지난 2017년과 2018년에 학생 비자를 들고 캐나다로 입국한 인도 사람들입니다. 브리제시 미슈라라는 이민 담당 컨설턴트가 만들어준 합격 통지서 acceptance letter는 모두 가짜였던 것이죠. 다행히 대부분의 경우 다른 학교로 옮기는 것이 가능했고요. 이제는 5년, 6년이 지나면서 대부분 학생들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들어가 현재 상당수가 영주권 permanent residency를 신청 중입니다. 사실 이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영주권을 신청할 때까지 당시 학교 입학 허가 편지가 가짜인 줄도 몰랐다는 것이죠. 이번에 이민국 마크 밀러 씨가 발표한 내용 중에는 이민국에서는 앞으로 졸업을 한 사람들도 지속적으로 트래킹하면서 노동 퍼밋 프로그램을 재정비하고 현재 노동시장의 수요에 적합한 방향으로 갈 수 있게 새로운 방법이 동원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들어설 새로운 플랜은 캐나다 정부의 교육기관들이 유학생들에게서 들어오는 재정적 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지적으로 그 점점 우려가 커져가고 있는 현실에 나온 것입니다. 유학생들의 경우는요, 일반 캐나다 대학생들이 내는 학비에 비해서 평균 무려 5배가 높은 액수를 냅니다. 대학 측에서는요, 임시 빌딩을 마련하거나 쇼핑몰 안에 여기저기 나타나면서 유학생을 유치하려는 아주 적극적인 다양한 프로그램을 동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런 예는 온타리오주 토론토 외곽에 있는 브램턴에서 특히 잘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말합니다. 우리는 현재 캐나다 고등교육에 할애하는 재정이 부족하다는 것 잘 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 측도 적응하는 데 이유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학교 운영의 재정적 부족을 유학생들에게 엄청난 피를 적용하면서 메꾸려는 현실은 이것은 틀리다. 절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합니다. 실제로 지난 2001년에서 2022년 사이에 주정부로부터 지원 재정이 42%에서 31%로 크게 감소했습니다. 그중에 가장 큰 주인 온타리오 같은 경우에는 2019년에서 2022년 외국 학생들이 캐나다 유니버시티 대학 학비 투이션 낸 것 중 37%를 낸 것이고요. 특히 온타리오 주안의 칼리지들 학비에서는 무려 68%의 학비가 유학생들이 낸 것입니다. 대표적 도시인 토론토가 위치한 온타리오 프로빈스 안에 24개의 공립 칼리지가 있는데요. 이들의 재정적인 밸런스를 맞추는데 유학생들이 낸 학비에 의존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장기적인 생존으로 볼 때 상당히 위험한 공식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불과 10년 전과 비교해도 현재 온타리오 안에 유학생 숫자는 3배 이상 높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타리오 칼리지들 유학생에 의존하는 것이 점점 더 커져가고 있는데요. 특히 사이즈가 작은 칼리지의 경우 이것이 더 심각합니다. 학비 총 액수 중 90%가 유학생에게서 오는 것도 있다는 지적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온타리오에 사는 일반 캐나다 대학생들이 내는 칼리지 학비는 1년에 3,228달러인데 유학생들은 14,306달러를 냅니다. 그런데 많은 유학생들은 이렇게 터무니없이 비싼 학비를 내면서도 밀려 들어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이야말로 캐나다에서 영주권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죠. 트루도 정부는 얼마 전 유학생 비자 숫자에 제한을 걸어놓는 방법을 언급한 적도 있는데요. 유학생 숫자의 증가는 막을 방법이 없어 보인다고 합니다.
캐나다로 들어오는 유학생 숫자는 지난 10년 사이에 무려 3배 이상 증가했고요. 작년에만 유학생 숫자가 80만 명이 넘었습니다. 이런 현실에 밀러 씨는 유학생 비자 문제를 두고 연방정부가 관리하기에는 너무 복잡하다고 말을 합니다. 연방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가 그냥 들어와서 모든 문제에 해답이 있다는 자세는 절대 통하지 않는다고 지적하죠. 그런 차원의 본인의 생각에 더 좋은 방법은 각 프로빈스 자체 내 대학들 인증 어크레디테이션의 역할이 있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보통 양팔을 벌리고 지원하면서 각 프로빈스나 테리토리 파트너들에게 일임하고 나중에 만약에 계획했던 대로 진행이 잘 되지 않거나 문제가 있을 때 연방정부가 해결하는 데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유학생들로 인해서 들어오는 수입은 거대합니다. 캐나다 경제에 160억 달러를 가져온다고 하는데 이 액수는 자동차 부품, 목재, 항공기 수출 액수보다 높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20만 개 이상 직업이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유학생들로 인해서 캐나다의 주택 부족 현상을 일으키면서 상당수가 적절한 주거시설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렇게 노동시장에 쏟아져 들어오는 숫자는 직업이 부족한 현상까지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번 발표는 상당수 사립대학들과 유학 컨설턴트들에게도 겨냥되기도 하면서 유학생들을 악용해 불법 이익을 챙기는 것을 고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은 30여 년간 오직 이민법만 다뤄왔습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 4명이 함께 도와드리는 희망 법률 그룹 제공입니다. 와이드 매거진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이번 팬데믹을 거치면서 많은 미국인들의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은퇴를 고려해 조용한 곳으로 이사하는 경우도 있는가 하면 생활비가 도저히 감당 수준을 넘어가면서 미래를 내다보고 이사를 하는 여성 이야기도 있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애초 시카고 외곽 지역에서 태어나 성장한 켈시 씨 경우인데요.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플로리다로 이사하는 꿈을 꿔왔습니다. 이유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은퇴 후 살고 계신 웨스트 palm-beach 지역은 어린 마음에 뭔가 미스테리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성장하면서 대학을 졸업하고 내 인생을 그곳에서 하고 싶다는 의욕이 넘치면서 이주를 결정했습니다. 1987년 플로리다에 도착해 그때 당시 웨스트 palm-beach는 인구가 8만 명이 조금 넘는 조그만 타운이었습니다. 서로 거의 다 아는 사이였죠. 그런데 최근 팬데믹 이후 플로리다주에는 문화적, 경제적으로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58살인 켈시 씨는 점점 본인도 나이가 먹어가고 과연 이렇게 변해가는 곳에서 인생의 마지막을 보낼 것인가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녀는 집을 팔고 조지아주 세바나로 옮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처음 웨스트팜비치에 왔을 때 너무나 조용하고 아름다운 이웃에 정착했습니다. 1989년에 집을 15만 달러에 구입했고요. 뒷마당도 넓고 나중에 추가 방도 하나 더 마련했습니다. 이웃끼리 서로 거의 다 알고요. 많은 주민들이 강아지 산책을 하고 가다가 만나는 사람들끼리 몇 마디씩 주고받는 그런 이웃이었습니다. 그러다 이번 팬데믹이 시작되고 그 이웃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으로 이주해 오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늘어났고요. 그들이 와서 쓰는 돈의 액수는 정말 믿기 힘들었다고 합니다. 거기다 최악은 그들의 태도가 너무나 달랐던 것이죠. 새로운 사람들은 상당히 요구하는 것도 많으면서 조용히 살아오던 사람들을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이사해 오는 사람들 중 상당수가 파이낸스계에 종사하는 사람들로 돈을 뿌리면서 사는 스타일이었다고 합니다. 말하는 것들을 들어보면 뉴욕의 아파트를 400만 달러에 팔고 왔다. 그리고 이 집을 200만 달러에 샀다는 등
모든 이야기들이 돈에 연관된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운전하는 자동차들도 롤스로이스의 레인지로버, 마세라티들로 이들은 도로 룰을 전혀 무시하고 다니는 것이었습니다. 앞에 말한 대로 이곳 사람들은 보통 아이들이나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하곤 하는데 이렇게 가다 보면 갑자기 이런 차들이 25마일 존에서 시속 60마일로 쏜살같이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고 있다 보면 도대체 이게 뭔가 하는 생각만 든다는 것이었죠. 점점 이러다 보니까 이곳에 사는 이웃 사람들은 집 앞에 나와 있는 것을 주저하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은 오랫동안 지속되던 이 커뮤니티에 대한 리스펙트가 전혀 없었던 것이죠. 거기다 새로 이사해 온 사람들은 담에 높게 뭔가 둘러세우면서 외부와 차단하고 완전 노예고치 속에 갇혀 사는 것을 선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담벽 자체를 더 높게 세우기도 했습니다. 거기다 이 지역 주택 보험료는 상상을 초월하게 높아졌습니다. 이 플로리다주의 주택 보험료가 높아진 가장 큰 이유는 지난번 플로리다 서프사이드 콘도 붕괴 이후 더 가속도로 붙었는데요. 2019년에 홈오너스 인슈런스로 $7,000를 냈었는데 그 집을 새로 산 여성의 경우 올해 $22,000를 냈다는 것입니다. 보험료는 매년 30에서 40%씩 오르고 있습니다. 또 본인 집을 산 사람은 재산세, 프로퍼티 텍스로 $40,000를 냈다고 하는데 본인이 그 집을 소유하고 있을 당시 재산세는 약 $15,000였다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수많은 은퇴자들 고정된 수입에 도저히 이곳에서 살 수 없다고 떠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집을 2022년 $260만 팔고 이익 액수는 $180만 그리고 조지아주 세바나 집을 $68만 3천 구입한 것이죠. 다가오는 3월에 이사 들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세바나는 마치 본인이 처음 플로리다주에 왔을 때 기분을 주는 곳이라고 말하면서 그렇지만 몰려드는 인파 없이 조용히 살아갈 것이 기대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이주를 결정한 여성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X세대, 제너레이션 젠 X세대로 올해 50대 초 샌드라 씨입니다. 샌드라 씨는 캘리포니아 출신인데요. 매사추세츠 출신 남편을 만났지만 추운 날씨가 너무 싫어 동부에 사는 것은 절대 거부했습니다. 그러다 지난 몇 년 동안 캘리포니아 생활비는 감당이 힘들 정도로 올라가면서 이주를 결심했습니다. 그때 당시 지인의 결혼식으로 노스캐롤라이나를 간 적이 있었는데 그곳 사람들과 대화를 가지면서 호감이 가기 시작했고 결국 노스캐롤라이나로 이주를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주위 모습과 생활 페이스도 다른 노스캐롤라이나. 현재까지는 사람들과 물가는 너무 마음에 든다고 하는데 물론 캘리포니아가 그립고 친구들이 생각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곳에서 높은 생활비 감당이 어려웠던 기억들은 이런 아쉬움을 뛰어넘게 한다고 하면서 그녀는 다가오는 12월에 은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옮길 때, 이주할 때 당시 상황을 말하면서 진정 은퇴를 한다면 그때 모기지를 가지고 있던 이유로 집을 팔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저렴한 곳으로 이사하는 것이었죠. 남편은 원격으로 여전히 일을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언제고 마음이 결정되면 내년쯤 은퇴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샌드라 씨는 무엇보다도 캘리포니아 날씨를 제일 그리워합니다. 노스캐롤라이나에서 보낸 첫 번째 여름은 정말 높은 습도로 고생했고 겨울은 좀 춥다는 것이죠. 샌드라 씨는 조카 결혼식 이전에 노스캐롤라이나는 한 번도 와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애초에 옮기면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 있는 찰스턴이나 힐튼 헤드를 생각했는데 그 바로 한 주 위인 노스캐롤라이나에 정착하면서 그래도 해변가의 분위기는 갖추었다고 웃습니다. 겨울과 여름이 너무 힘들다고 말하면서 본인은 뭔가 모르게 해변가 도시에 사는 것을 너무나 선호하는 경향이 크다고 말합니다. 샌드라 씨 부부는 벤투라 카운티에서 오랫동안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이것도 지난 몇 년간 트래픽 문제, 가솔린 가격 등 여러 가지 경제적 문제로 결국 이주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들의 집을 $200만 팔았고 노스캐롤라이나 주에 $120만 캐시를 주고 집을 구입했습니다. 비록 노스캐롤라이나 보험료는 조금 더 높지만 재산세는 캘리포니아 시절보다 절반 정도라고 합니다.
이렇게 캘리포니아 주 주택 가격이 엄청나게 오르면서 이런 움직임이 가능했던 것이죠. 이제 서서히 노스캐롤라이나 생활에 적응해 가는데 물론 장점만큼 단점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는 캘리포니아 주에서 가솔린 갤런당 $5 넘고 $6 넘게 내던 것에 비해서 현재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 갤런당 $3 20센트를 내는 것은 아주 기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은 30여년간 오직 이민법만 다뤄왔습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 4명이 함께 도와드리는 희망 법률그룹 제공입니다. 오늘의 미국 안 봐도 눈에 환합니다. 와이드 매거진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LA에서 가장 상징적이고 아이코닉한 장소 중 한 곳이죠. 바닷가 바로 앞에 위치한 식당 Gladstone's for Fish 다 가보셨을 텐데요. 퍼시픽 팰리세이드의 선셋 블루버드와 PCH가 만나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난 9월에 문을 닫는 것이 기정사실이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종업원들로 구성된 그룹이 일단 문 닫는 것을 막은 현실입니다. 가장 최근까지 주인이었던 전 LA 시장 리처드 리얼던이 지난 4월에 사망하면서 식당 문을 닫고 유명한 셰프 wolfgang 퍽과 유명한 건축가 프랭크 게리가 디자인한 새로운 식당이 들어선다는 얘기가 빠르게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글래드스톤은 허물어지고 그 자리에 새 식당이 들어서는 데는 몇 년이 걸릴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니 몇 명의 식당 종업원이 힘을 합쳐 새로운 운영체제를 형성했고요. 이들은 새로운 메뉴와 새 커뮤니티를 부르짖으면서 식당 문을 계속 열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형성된 그룹 이름은 Gladstone's Legacy 그룹입니다. 여기 CEO가 된 짐 해리스는 이 식당에는 수많은 사연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거기서 만났다. 우리 그곳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이곳에 오기 시작한 지 20년이 넘는다. 30년, 40년 넘는다는 이야기들이 줄을 잇습니다. 역사는 1972년부터 연예인들도 자주 들리면서 인기 절정이었습니다. 그러다 1981년 현재 퍼시픽 코스트 하이웨이 위치로 옮겼는데요. 한때 이곳은 남가주 전체에서 가장 바쁜 식당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수십 년 동안 리얼던 전 시장이 자주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해리 씨는 말합니다. 솔직히 지난 몇 년간 아주 힘들었다고 하면서 산불 사태, 폭우, 팬데믹 등으로 식당도 문 닫는 위기도 몇 차례 맞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끈질긴 종업원들로 인해서 이어나갔다는 것인데 종업원 중 상당수는 오랫동안 일했고요. 그중 몇 명은 그들의 자식들과 함께 일하는 종업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리얼던 전 시장이 점점 나이를 먹어가고 건강 상태가 나빠지기 시작하면서 앞을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거기다 이제는 거대한 사이즈 식당도 경쟁이 많아지고 산타모니카와 브렌트우드 지역의 수많은 식당들과 경쟁이 힘들어졌다는 것이죠. 현재 리즈를 담당하고 있는 LA 카운티는 방법을 고민하던 중이었습니다. 그 중에 해리 씨와 최고 셰프인 원 아키노 그리고 몇몇 어소시에이트 제너럴 매니저들은 힘을 합쳐 마음을 같이 하는 추가의 종업원들이 합쳐서 Gladstone's Legacy Group LLC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3주 만에 식당 산업의 제일 중요한 리커 라이선스를 트랜스퍼 받는 데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들은 2년 동안 wolfgang 퍽 그룹이 들어설 제안이 오기 전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일단 최소 2년 동안 운영이 가능해진 그룹은 1970년대 분위기를 자아내는 곳으로 변화를 줄 것이고요. 그때 당시처럼 파킹도 $7, 피냐콜라다 $7, 와인은 $5에 봉사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다를 바라보는 덱은 좀 더 일반인들에게 오픈하면서 벤치도 여러 개 더 갖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이 달러, 돈만이 아니라고 하면서 모든 사람들을 서든 캘리포니아에 환영하는 최고 장소로 만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현실적으로 정해진 것은 2024년에 가서는 wolfgang 퍽이 이끄는 그룹은 공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1972년부터 시작된 글래드스톤즈는 다양한 시푸드의 클램 차우드에 오션뷰로 로컬 주민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관광객을 이끌었던 곳입니다. 이렇게 리얼던 전 시장이 전 LA 시장이 사망하면서 지난 9월 15일 마감되고 식당 운영은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임시 운영이 결정나고 궁극적 공사와 새 식당이 들어설 때까지 식당 문은 열고 유지될 것입니다. 지난 2017년 LA 카운티는 새로운 식당의 프로포저를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2018년 이미 베벌리 힐스의 유명한 스파고와 컷 등을 소유하고 있는 wolfgang 퍽과 그룹은 다른 세 개의 경쟁 프로포저를 물리치고 선택되었죠. 이들이 계획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이름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풀 서비스 식당 한 개에 일반인 사용 덱이 바로 옆에 위치합니다. 현재 글래드스톤즈의 덱은 식당 커스터머와 일반인이 공유하는 장소인데 이렇게 일반 덱과 분리하면서 음료를 즐기는 사람들에게 단순히 바다 분위기를 방문하는 사람들과 나눌 수 있다는 것이죠. 2018년 가진 인터뷰에서 wolfgang 퍽은 이 장소는 너무나 아이코닉한 상징적인 곳으로 내가 마지막으로 상징적인 곳에 건설할 식당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그룹은 LA 카운티와 옵션 합의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아직 식당 메뉴나 포커스를 정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한 가지는 현재 글래드스톤즈보다 면적이나 자리 숫자는 약간 적어지고 그렇다고 적어진다고 해도 절대 작은 식당은 아닐 것이라고 합니다. 또 글래드스톤즈의 커다란 파킹 면적은 완전히 무너뜨리고 이 중 일부 공간은 빅 블루 버스 라인이 들어오게 해서 더 많은 일반인들이 퍼블릭 비치를 쉽게 올 수 있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방법은 많은 트래픽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이곳에 들어오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한층 더 저렴해질 것이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 그룹의 공사 시작은 현재 2024년 여름부터 시작되는 포인트로 보고 있는데 공사 기간도 약 18개월로 내다보고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것은 2025년 전에 데뷔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발업자이고 파트너인 텔랩슨 씨는 우리는 현재 유명한 글래드스톤즈를 대체하는 실망스럽지 않은 식당이 될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면서요. 지난 수십 년 동안 글래드스톤즈의 메모리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현재 글래드스톤즈에는 한때 전성기와 비교할 때 다소 실망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 차원의 wolfgang과 힘을 합쳐 이렇게 지쳐가는 메모리를 완전히 새로운 신선한 메모리를 만드는데 이것은 바로 우리 목표이자 의도라고 말했습니다. 그날이 오기 전까지 현재 글래드스톤즈는 똘똘 뭉친 종업원들이 그룹을 만들면서 임시 운영에 들어가 글래드스톤즈의 문은 절대 닫히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관광 명소이기도 하고 많은 한국 사람들도 한 번쯤은 가본 적이 있는 멋있는 바닷가의 식당 글래드스톤즈의 긴 역사도 조만간 막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최소한 당분간 똘똘 뭉친 종업원 그룹이 식당 문을 활짝 열고 임시로 운영할 것입니다. 이곳에 수십 년 일해온 몇몇 사람들이 이제 그들의 자식들과 함께 일하는 일터가 되기도 한 곳입니다. 그러나 가장 최근 주인이던 리처드 리얼던 전 LA 시장이 올해 사망하면서 식당의 미래는 급속도로 변해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유명한 셰프 wolfgang 퍽이 리드하는 그룹이 대형 프로젝트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현재에 한층 더 어울리는 식당이 들어서고 새로운 LA 명소가 될지는 시간만이 알려줄 것입니다. 위클리 매거진은 인터넷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radiokorea.com에 들어와 다시 듣기를 누르시고 편안한 시간에 들으십시오. 또한 위클리 매거진을 유튜브에 들어와 RKTV1540을 통해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위클리 매거진 진행의 문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